내 이름은 김수현, 45. 나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에서 수연의 오후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아침 향긋한 커피 원두를 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나는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구우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평화로운 오후를 선물한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말한다. 남편도 없이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자신의 힘으로 이 작은 가게를 일궈낸 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 얼마나 깊고 지독한 상처와 그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리움이 숨겨져 있는지를. 내게는 남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그는 한때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끌어갈 아주 유망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 사업가였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영원한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0년 전 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나는 그런 그를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는 나약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그로 인한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나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 나를 찾지 마 라는 짧은 메모 한 장만을 남긴 채 그렇게 연기처럼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렸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나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사장 막노동 그리고 야간 대리운전까지 나는 그렇게 지난 10년간 오직 아들 민재를 위해 그리고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힘으로 이 작은 카페를 열 수 있었다. 이곳은 나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나의 지난 10년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나의 자존심이자 나와 내 아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으려 노력했다. 나는 남편을 나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아주 가끔 그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그리고 그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나를 버리고 떠난 그를 향한 지독한 원망이 나의 마음속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의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온다. 그리고는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든다. 그 안에는 10년 전 그와 나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담긴 낡고 빛바랜 결혼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사진 속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그에게 묻고 또 묻는다. 왜 우리를 버려야만 했나요? 라고. 하지만 나의 그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그렇게 나의 평온하지만 슬픈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카페에는 언제나처럼 단골 손님들과 함께 새로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 젊은 대학생이 돈이 없는 듯 물 한 잔만을 시켜놓고 몇 시간째 두꺼운 전공 서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내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꿈을 위해 발버둥 쳤던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내가 막 구운 쿠키 한 조각을 건네주었다. 서비스예요. 공부 열심히 해요. 젊은 학생은 나에게 아주 고맙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의 그 미소 속에서 작은 위로를 받았다. 나는 나의 이 평온한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나의 이 위태로운 평화가 아주 예기치 못한 한 사건으로 인해 곧 산산조각 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토록이나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의 그 남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의 진짜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거대한 산불의 소식과 함께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나의 작은 카페. 수연의 오후에서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며칠 뒤 텔레비전 뉴스 속보 하나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야 말았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백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인근 마을의 주민 수천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마치 지옥의 불길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과 그 불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집들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강릉의 산불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뉴스는 연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재민들의 모습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길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의 지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먼 곳의 이야기처럼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그 절망적인 얼굴 속에서 10년 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길 위에서 홀로 울어야만 했던 나의 과거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아픔에 나의 아픔을 겹쳐보며 함께 울고 또 함께 아파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가게 수익금 일부를 떼어 성금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나는 뉴스 속 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한 초등학교의 체육관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과 소방관들을 위해 밤새도록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래, 바로 저곳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나의 카페 문에 강릉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며칠간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써붙였다. 그리고는 아들 민재에게 나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위험할 텐데. 아들은 나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이내 나의 그 단호한 결심을 이하하고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이 작은 봉사활동에 쏟아붓기로 했다. 나는 가게에 있던 모든 식자재들, 쌀, 김치, 그리고 각종 채소들, 을 차에 싣고 밤새도록 강릉의 그 재난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 몇 시간 뒤 내가 도착한 그곳의 풍경은 내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또 끔찍했다. 하늘은 온통 매캐한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모든 것이 타버린 자의 냄새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그것을 삼켰다. 지금은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나는 곧바로 임시 대피소의 급식소로 찾아가 나의 신분을 밝히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급식소의 책임자는 나의 그 갑작스러운 등장과 내가 가져온 그 엄청난 양의 식자재들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날부터 나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한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나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나의 몸은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만든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렇게 이 절망의 땅 위에서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이나 지워버리려 했던 나의 과거가, 나의 그 잊혀진 남편이 바로 이곳,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나의 이 선의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나의 진짜 이야기는 그렇게 타오르는 불길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함께 그 두 번째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릉의 임시 대피소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았다. 나는 그곳에서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없는 그저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오직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과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을 위해 쏟아부었다. 나는 매일같이 수백 명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나의 손은 뜨거운 물에 대고 무거운 솥을 나르느라 성할 날이 없었지만 나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만든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보람과 함께 내가 잊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 끔찍한 재난을 함께 이겨내고 있었다. 나는 어쩌면 이 지옥과도 같은 재난의 현장에서 나의 지난 10년간의 아픔 또한 치유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은 유독 산불이 거세게 타올랐고 수많은 소방관들과 의용 소방대원들이 밤늦게까지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돌아왔다. 나는 그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따뜻한 국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검은 재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지친 얼굴로 길게 줄을 서서 내가 나누어주는 국밥을 받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그 지친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와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라는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줄의 가장 마지막에 서 있던 한 남자. 그의 얼굴 역시 다른 모든 대원들처럼 검은 재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몸은 지독한 피로감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아주 많이 늙고 또 변해 있었다.
그의 그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그 깊은 눈매, 그의 그 오똑한 콧날, 그리고 그가 지친 듯 허리를 두드리는 그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도 그는 바로 1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나의 남편, 이진우였다. 나는 그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리고 모든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듯했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니, 차라리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지난 10년간 그토록이나 그리워하고 또 증오했던 그 남자가 지금 나의 눈앞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는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그는 그저 다른 모든 대원들처럼 지친 얼굴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수만 가지 감정들로 뒤엉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당신 살아있었군요. 지난 10년간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왔던 건가요? 당신, 나를, 그리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떠나버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요? 나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분노와 연민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국밥 배식대에서 물러나 구석의 천막 뒤로 몸을 숨겼다. 나는 그와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만약 그가 나를 알아본다면 나는 과연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그를 대해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천막 틈새로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의 그 모습은 내가 알던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세상의 모든 풍패에 시달린 늙고 지친 한 명의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지난 10년간 힘들게, 아주 힘들게 다시 쌓아 올렸던 나의 세상이 그의 그 갑작스러운 등장과 함께 다시 한번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그를 모른 척 이곳을 떠나야만 할까? 아니면 그에게 다가가 지난 10년간의 진실에 대해 물어야만 할까? 나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에서 나의 과거이자 나의 현재이며 그리고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저 남자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천막 뒤에 숨어 국밥 그릇을 든 채 홀로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수만 가지 생각들로 뒤엉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지금 당장 그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지난 10년간의 세월에 대해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을 버리고 떠난 그 비겁함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 그를 모른 척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 또한 간절했다. 나는 지난 10년간 아주 힘들게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이제 그가 없어도 내 아들과 함께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령처럼 다시 나타난 그가 나의 이 위태로운 평화를 다시 한번 깨뜨려버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다가가 그 모든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 나는 그의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지켜보았다. 그는 10년 전 내가 알던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굽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지독한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국밥을 입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를 향한 원망과 분노보다 그가 지난 10년간 대체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을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어떤 아련한 그리움이 나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가 왜 우리를 떠나야만 했는지를, 그리고 그가 왜 지금 이곳에서 저토록이나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는 결심했다. 나는 그와 마주할 것이다. 나는 천막 뒤에서 나와 그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국밥 그릇을 모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참이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마음껏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이진우 씨.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모든 움직임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이 나와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눈동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라도 한 듯 경악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자신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악몽과 마주한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아, 네가 왜 여기에? 그의 입에서 아주 힘겹게 나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의 그 한마디에 내가 지난 10년간 애써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야 말았다. 왜 그랬어요? 나는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쳐야만 했냐고요. 당신이 떠난 후에 나와 우리 민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당신은 상상이나 해봤어요.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나의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 위로도 후회의 눈물이 검은 재와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내 나를 뿌리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를 찾지 마. 제발 그냥 나를 잊고 너의 인생을 살아. 그는 10년 전 그가 나에게 남겼던 그 마지막 메모처럼 또다시 내게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안 돼요, 이번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에게 매달렸다. 나에게 말해줘요. 당신이 우리를 떠나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의 그 절박하고도 단호한 외침에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의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10년간의 모든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아픔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내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대피소에서 조금 떨어진 아무도 없는 한적한 바닷가로 향했다. 밤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그 뜨거워진 마음을 조금씩 식혀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지난 10년간 자신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진실을 내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곧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들려줄 그 진실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대피소에서 조금 떨어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강릉의 겨울 바닷가에 마주 앉았다. 밤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며들었지만 우리는 어떤 추위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지난 10년간의 그 지독했던 시간의 무게 앞에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가 왜 우리를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지금 이곳에서 저토록이나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파도 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깊은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어렵고 힘겹게 지난 10년간 자신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진실을 내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10년 전 그의 IT 벤처 사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바로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의 사업은 그가 가진 천재적인 기술력과 함께 그의 오랜 동업자이자 투자자였던 박 회장의 막강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곧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고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부부였다. 하지만 그는 사업이 커져갈수록 자신의 동업자인 박 회장의 그늘 속에서 어떤 이상하고도 불길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회사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언제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불투명한 계약들을 맺어왔다. 진우는 처음에는 그저 사업을 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결국 그는 아무도 모르게 박 회장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그가 저질러온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박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사실은 자신의 회사를 이용하여 아주 거대한 규모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그 더러운 돈을 이용하여 정치인들과 법조계 인사들을 매수하고 자신의 왕국을 더욱더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넘기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진우의 움직임을 미리 눈치채고 오히려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도 잔인한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을 조작하여 마치 진우가 모든 범죄의 주범인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는 진우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했다. 그래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우리를. 나와 민재를 버리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수연아, 그는 내게 그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박 회장은 진우에게 만약 그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거나 혹은 순순히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의 가장 소중한 것, 즉 나와 우리 아들 민재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놈이 나한테 말했어. 웃으면서 만약 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과 우리 민재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라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혹은 아주 깊은 산속에서 실족사로 위장되어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제거해왔던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였다. 진우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내게, 그리고 아들 민재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미안하다, 나를 찾지 마라는 짧은 메모 한 장만을 남긴 채 그렇게 우리 곁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과 자빌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는 언제나 멀리서 우리 모자의 소식을 지켜보며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그를 향한 모든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그를 향한 깊은 연민과 그리고 그의 그 숭고한 사랑에 대한 가슴 아픈 감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지켜낸 것이었다. 그는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나의 영웅이었다. 나는 울고 있는 그의 얼굴을 나의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에 아주 오랜만에 나의 모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존경을 담아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길고도 길었던 겨울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과 그리고 우리가 심판해야 할 거대한 악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나의 남편, 나의 영웅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는 거예요. 당신이 빼앗겼던 당신의 명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우리의 행복까지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나의 그 말에 그의 텅 비어있던 눈빛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남편 진우의 그 길고도 가슴 아픈 고백이 끝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앉아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두꺼웠지만 그의 그 숭고한 희생의 진실 앞에서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홀로 짊어져 왔을 그 무거운 시간의 무게에 깊은 연민과 함께 아내로서 그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느껴야 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 수연아. 박 회장, 그놈은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버렸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상대로 싸울 수 있겠어?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10년 전 박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자신이 도망치기 직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에 묻어두었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 다시 돌아와 그 증거들을 찾아 자신의 누명을 벗고 싶었지만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가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지워버린 후였다. 바로 그때 나의 머릿속에 어떤 희미한 희망의 불씨 하나가 떠올랐다. 산불, 그래, 바로 그 산불이었다. 우리를 이곳 강릉에서 다시 만나게 해준 그 끔찍했던 재앙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산불로 인해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나의 그 생각을 진우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나의 그 간절한 설득에 이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 함께 그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산불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그 깊은 산속을 향해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산은 온통 검게 타버린 잿더미와 함께 매캐한 연기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는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을 그곳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만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는 진우의 그 희미한 기억과 낡은 지도 한 장에 의지하여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가 10년 전 증거를 묻어두었다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거대한 바위 밑 아주 은밀한 장소였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산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지만 그가 증거를 담아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만큼은 검게 그을린 채 땅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박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와 계약서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이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난 10년간 모아온 나의 모든 돈을 털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정의롭기로 소문난 한 젊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함께 분노하며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검찰의 박 회장을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나의 예상대로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10년 전 파산한 JQ건설 이진우 대표 살아있었다. 박 회장의 비리 증거와 함께 나타나 언론은 연일 우리의 기구하고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존경받는 기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박 회장의 추악한 과거가 만천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명성건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이나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와 진우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10년 만에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지난 10년간의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그 돈으로 강남의 좋은 아파트를 구하는 대신 우리의 첫 시작이었던 작은 동네에 아담한 우리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고 잃어버렸던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하나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터였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긴 시간의 벽이 존재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련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였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나의 곁으로 돌아온 나의 남편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배신과 오해, 그리고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나의 삶은 이제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남편 진우의 억울했던 누명은 모두 벗겨졌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지난 10년간의 모든 피해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서울의 가장 좋은 동네에 가장 크고 화려한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첫 시작이었던 작은 동네에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따뜻한 보금자리뿐이었다. 남편 진우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나가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는 다시 예전의 그 자신감 넘치고 열정 가득했던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의 아들 민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10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정을 마음껏 누리며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가고 함께 운동을 하며 지난 10년간의 그 비어있던 시간들을 끈끈한 부자의 정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따뜻한 행복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기적과도 같은 행운을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이제는 더 큰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보상금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강릉 희망의 불씨 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과거의 우리처럼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혹은 부당한 사회의 폭력으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곳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은 바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그 고마운 땅, 강릉의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곳에 이재민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주고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뒤 마침내 우리의 그 작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우리는 강릉의 이재민들과 함께 우리가 지은 새로운 마을의 작은 광장에서 아주 특별한 중공식을 열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나의 남편 진우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지난 10년간의 그 끔찍했던 시련과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아냈는지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털어놓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곳 강릉의 잿더미 위에서 저의 잃어버렸던 가족을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 재앙의 불길은 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 진심 어린 고백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희망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였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작은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소박하지만 그러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침묵이나 어색함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와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나는 내 곁에 앉아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의 남편과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된 나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나의 곁으로 이미 오래전에 찾아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내일을 응원해주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 그 자체였다. 남편이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수연아, 고마워. 다시 내게 돌아와 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여보, 제가 더 고마워요. 다시 나의 곁으로 돌아와 줘서 우리의 길고도 험난했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행복한 인생은 그렇게 다시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산불 피해 도우러 강릉에 갔는데 10년 전 실종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게 되는 갑작스러운 이별과 상실의 아픔,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예상치 못한 재회의 기적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김수현 씨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을 원망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결국에는 그의 아픈 진실을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며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히 행복한 순간만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마저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결국에는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아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연대의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아주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